강윤겸은 피 묻은 손으로 낯선 여인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는 칼끝을 갈대숲 바깥 어둠에 겨누었다. 여인은 숨조차 삼키지 못한 채 그의 품 안에서 떨었고 젖은 머리칼 사이로 드러난 두 눈은 짐승에게 쫓긴 사슴처럼 번뜩였다. 발밑 지늘개는 붉은 피가 가늘게 번지고 있었으며 멀리서 횃불 든 사내들의 고함이 물 안개를 찢고 다가왔다. 윤겸은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살고 싶거든. 지금부터 내 숨소리만 따라하시오. 갈대잎은 칼날처럼 서로를 비비며 사각거렸고 늦가을 강물의 냄새는 썩은 나무와 피비린내를 함께 품고 있었다. 여인은 그의 말을 알아들은 듯도 알아듣지 못한 듯도 했다. 그러나 윤겸의 가슴에 닿은 그녀의 손끝은 간절했다. 바깥에서 누군가 외쳤다. 그 계집은 멀리 못 갔다. 옥패를 지닌 외박 여인이다. 산채로 잡되 떠들면 그 말에 윤겸은 눈을 가늘게 뜨고 횃불의 흔들림 사이로 사람 수를 세었다. 그때 갈대 사이로 한 사내가 성큼 들어섰다. 흙 묻은 군화가 윤겸의 발끝을 스치고 지나갔고 사내의 창끝은 여인의 치맛자락을 거의 찌를 듯 가까웠다. 윤겸은 숨을 멈추었다. 여인의 시장 뛰는 소리가 그의 팔뚝을 통해 망치질처럼 전해졌다. 사내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윤겸은 작은 돌멩이를 반대편 물가로 튕겼다. 첨벙 소리가 나자 사내는 욕을 내뱉으며 돌아섰다. 저쪽이다. 횃불들이 하나둘 물가를 향해 기울었다. 어둠은 다시 두 사람을 삼켰다. 그제야 윤겸은 손을 거두었고 여인은 막힌 숨을 토하듯 들이마셨다. 그러나 울지도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목을 더듬어 낡은 옥패를 감쌌다. 옥패에는 조선의 글이 아닌 낯선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가운데에는 작은 매가 날개를 펼친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윤겸은 그 문양을 본 순간 오래전 의금부 문서에서 스치듯 보았던 먼 바다 너머 왕국의 국장을 떠올렸다. 그대는 누구여? 그가 묻자 여인은 더듬는 조선말로 대답했다. 나 돌아가면 죽는다. 여기 있어도 죽는다. 그 말은 마치 이미 한 번 죽음을 지나온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윤겸은 그녀의 어깨에 걸친 찢어진 비단을 살폈다. 비단은 가난한 유랑민이 걸칠 물건이 아니었고 자수의 실은 달빛을 받아 은가루처럼 희미하게 빛났다. 그러나 발은 맨발이었고 발등에는 돌부리에 찢긴 상처가 가득했다. 윤겸은 자기 겉옷을 벗어 그녀에게 덮었다. 내 이름을 묻지 마시오. 내게 구함을 받았다는 말도 하지 마시오. 오늘 밤 그대는 아무도 본 일이 없고 나 또한 그대를 만난 일이 없소. 여인은 그를 오래 바라보았다. 본 뒤 강윤겸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임금의 명을 받들어 팔도를 돌며 탐관을 잡고 억울한 백성의 눈물을 닦는 암행어사였다. 그의 이름은 장터의 술잔 위에서도 양반과 한 채의 낮은 수군거림 속에서도 떠돌았다. 검은 두루마기 하나 걸치고 먼지 낀 길을 걷다가도 때가 되면 마패를 꺼내 부패한 수령의 얼굴을 흑빛으로 만들던 사내였다. 돈으로도 굽힐 수 없고 벼슬로도 달랠 수 없으며 목숨으로도 겁줄 수 없다는 말이 그의 뒤를 따랐다. 허나 명성은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 윤겸은 늘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조정의 높은 자들은 그를 칭찬하면서도 두려워했고 백성들은 그에게 절하면서도 그가 떠난 뒤 다시 매를 맞았다. 그가 한 고을의 어둠을 걷어내면 다른 고을의 어둠은 더 짙어졌다. 어느 날부터 그는 자신이 베어내는 것이 악의 뿌리가 아니라 가지 끝에 마른 잎일 뿐이라는 생각에 시달렸다. 밤마다 그는 관아 뒤뜰에서 맞아 죽은 농부의 손, 굶주린 아이의 갈라진 입술, 억울하게 팔려간 처녀의 눈을 떠올렸다. 그가 이 변방 유배지에 온 것도 처음에는 왕명 때문이었다. 북쪽 해안으로 들어온 외국 사신단이 흔적 없이 사라졌고
그와 관련된 장계가 도성에 닿기도 전에 여러 관리가 말을 바꾸었다. 조정에서는 해적의 지시라 하였으나 윤겸은 그 말의 냄새가 썩었다고 여겼다. 그는 신분을 감추고 소금 장수 행세를 하며 유배지 폭으로 내려왔다. 바람은 늘 짜고 차가웠으며 사람들은 말끝을 삼켰다. 객주집 주인은 그의 눈을 피했고 관아의 아전들은 낯선 이를 보면 손보다 먼저 입을 닫았다. 윤겸이 그녀를 처음 본 것은 그날 해질녘 패창고 뒤편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여인을 본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내를 먼저 보았다. 사내는 배에 깊은 상처를 입고 젖은 볏짚 위에 엎드려 있었으며 손에는 피로 적신 비단 조각을 움켜쥐고 있었다. 윤겸이 몸을 숙이자 사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무언가 중얼거리다가 마지막 힘으로 조선말 한마디를 토했다. 공주, 살려라. 그 순간 창고 안쪽에서 숨죽인 흐느낌이 들렸고 어둠 속의 숨은 여인의 눈이 번개처럼 빛났다. 그녀는 사람을 믿지 않았다. 윤겸이 손을 내밀자 뒤로 물러나 깨진 항아리 조각을 쥐었고 죽은 사내의 몸을 넘어서지 않으려 했다. 윤겸은 칼을 내려놓고 두 손을 보였다. 나는 그대를 해치러 온 자가 아니오. 저 사내의 말을 들었소. 공주라 했소.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공주 아니다. 이름 없다. 그림자다. 말은 서툴렀으나 그 안에는 왕궁보다 깊은 절망이 고여 있었다. 윤겸은 그때 이미 알았다. 이 여인을 내버려 두면 밤이 오기 전에 죽으리라는 것을. 그가 그녀를 데리고 창고를 빠져나오려던 바로 그때 관아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추격대는 너무 빨랐다. 누군가 이미 밀고 한 것이었다. 윤겸은 여인의 손목을 잡고 포그디 갈대밭으로 뛰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넘어졌으나 비명을 삼켰고 피 묻은 치맛자락이 갈대 끝에 찢겨나갔다. 뒤에서는 외방 여인을 잡아라. 그 여인 곁에 사내도 죽여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윤겸은 그녀를 품에 숨긴 채 어둠의 숨구멍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횃불 소리가 멀어지자 윤겸은 그녀를 이끌고 갈대밭 깊숙한 페나루로 향했다. 오래전 배를 묵던 말뚝들은 썩어 기울었고 강물은 검은 비단처럼 조용히 흘렀다. 낡은 움막 하나가 물가에 기대어 있었다. 윤겸은 문짝 대신 걸린 거적을 들추고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안에는 젖은 흙냄새와 오래된 재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는 부싯돌을 꺼냈으나 불을 피우지 않았다. 불빛은 목숨을 부르는 종과 같았다. 상처를 보아야 하오. 그가 말하자 여인은 움찔하며 겉옷을 움켜쥐었다. 윤겸은 시선을 낮추었다. 그대가 허락하지 않으면 손대지 않겠소. 허나 피가 멎지 않으면 새벽을 넘기기 어렵소. 잠시 뒤 여인은 천천히 팔을 내밀었다. 팔뚝에는 칼날이 스친 자국이 길게 나 있었고 피는 이미 검게 굳어가고 있었다. 윤겸은 물에 적신 천으로 상처를 닦았다. 여인은 이를 악물고 견뎠다. 아프면 소리를 내도 돼요. 그가 말하자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소리 내면 사람들이 온다. 그 대답에 윤겸의 손끝이 잠시 멈추었다. 얼마나 많은 밤을 그런 두려움 속에서 지냈단 말인가. 상처를 묶는 동안 그녀는 제 이름을 아리엔이라 했다. 발음은 조선의 이름과 달라 바람 끝에 걸린 종소리 같았다. 아리엔. 윤겸이 조용히 되뇌자 그녀는 처음으로 놀란 듯 그를 보았다. 다들 내 이름을 이상하다 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먼 곳의 이름일 뿐이요. 윤겸의 말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짧은 말이 그녀에게는 긴 위로였는지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옥패를 만졌다. 내 나라에서는 이 새가 왕가를 지킨다 했다. 그런데 새는 날아갔고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윤겸은 죽은 사내가 쥐고 있던 비단 조각을 꺼냈다. 거기에는 피로 번진 글과나 썬 문자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조선말로 적힌 몇 줄을 겨우 읽었다. 화친의 길, 배신자, 공주를 숨긴 자에게 진실을 맡긴다는 말이었다. 글 끝에는 조선 조정의 높은 관리만이 쓸 법한 은밀한 표식이 남아 있었다. 윤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 일은 변방 수령의 탐욕이나 해적의 칼질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도성 한복판의 비단 장막 뒤에서 누군가 이 여인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리에는 윤겸의 표정을 읽었는지 작게 물었다. 당신도 나를 팔 것인가? 윤겸은 대답하지 못했다. 팔지 않겠다는 말은 쉬웠으나 지키겠다는 말은 그보다 무거웠다. 그는 이미 수많은 약속이 어떻게 사람을 파멸시키는지 보았다. 나는 관원이라면 믿지 않는다. 그녀가 이어 말했다. 웃으며 길을 열어준 자들이 밤에는 칼을 들고 왔다. 나를 살린다고 말한 자들이 내 사람들을 묶었다. 귀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윤겸은 한참 뒤에야 말했다. 나 또한 관원이다. 그러니 믿으라. 말하지 않겠소. 다만 오늘 밤만큼은 내 칼이 그대 쪽에 서 있어. 움막 밖에서 부엉이 울음이 낮게 지나갔다. 아리에는 지친 몸을 벽에 기대었으나 잠들지 못했다. 윤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거적 틈으로 강가를 살피며 생각했다. 만일 그가 이 일을 조정해 그대로 보고하면 아리에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갇히고 신문이라는 이름으로 찢길 것이다. 만일 그가 그녀를 숨기면 그는 왕명을 거스른 자가 되고 역적의 그림자에 발을 들이는 꼴이었다. 그러나 눈앞의 여인은 문서 속의 인물이 아니었다. 떨리는 숨을 가진 한 사람이었다. 그 하나를 외면하고 어찌 백성을 위한다 말할 수 있겠는가. 새벽빛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 말발굽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멀리서가 아니었다. 움막바로 앞모래밭 위로 쇠장식이 부딪히는 소리가 또렷했다. 윤겸은 칼을 뽑고 아리엔을 뒤쪽 나무 널판 아래로 밀어넣었다. 내가 부르기 전에는 나오지 마시오. 당신은 죽는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겸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나는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많아. 쉽게 죽지 못하오. 그가 거적을 걷고 밖으로 나서자 횃불 5개가 그의 얼굴을 환히 밝혔다. 앞에 선 자는 유배지 수령의 신복인 현감청 군관 박치달이었다. 그는 윤겸을 위아래로 훑으며 비웃었다. 소금 장수라 하더니 칼 잡는 꼴이 예사롭지 않구나. 외방 계집을 어디에 숨겼느냐. 윤겸은 칼끝을 낮추지 않았다. 새벽부터 남의 움막을 뒤지는 까닭을 먼저 밝혀라. 박치달은 침을 뱉었다. 그 계집은 나라에 해를 끼칠 흉물이다. 우리 현감께서 잡아 도성에 올리라 하셨다. 순순히 내놓으면 네 목숨은 살려주마. 윤겸은 그 말에서 이미 거짓의 냄새를 맡았다. 군관들이 움막으로 다가오자 윤겸의 칼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첫 사내의 창자루가 잘려나가고 둘째의 손목에서 칼이 떨어졌다. 어둠 속에서 쇠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고 갈대밭의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다. 윤겸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 했으나 그들은 죽일 뜻으로 달려들었다. 박치달이 뒤에서 활을 겨누는 순간 아리엔이 숨어있던 널판 아래에서 작은 돌을 던졌다. 돌은 활촉을 빗나가게 했고 화살은 윤겸의 귓가를 스쳐 움막 기둥에 꽂혔다. 윤겸은 그녀를 향해 돌아보지 않았으나 그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마지막 사내가 무릎을 꿇자 박치달은 뒷걸음질 쳤다. 내 놈이 누구인지 모르나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윤겸은 천천히 품속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마패를 꺼내지는 않았다. 그 작은 패 하나면 이 자리의 군관들을 모두 엎드리게 할 수 있었으나 동시에 아리엔의 존재는 곧장 조정의 그물 속으로 걸려들 것이었다. 그는 손을 빈 채로 꺼내며 말했다. 가서 전하라. 계집을 찾지 못했다고. 그리고 다시 오면
그때는 네 다리가 오늘처럼 멀쩡하지 못할 것이다. 박치다른 이를 갈며 물러났다. 싸움이 끝난 뒤 윤겸의 왼팔에서 피가 흘렀다. 아리에는 널판 아래에서 기어나와 그의 상처를 보고 숨을 삼켰다. 나 때문에. 그녀가 말하자 윤겸은 고개를 저었다. 그대 때문이 아니오. 칼을 든 자들이 칼을 썼을 뿐이오. 왜 나를 지키는가? 내 나라도 아니고 내 말도 모르고 내 이름도 오늘 알았. 그녀의 물음은 원망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웠다. 윤겸은 강물 너머 희미해지는 별빛을 바라보았다. 나도 아직 모루. 다만 내 눈앞에서 죽게 둘 수 없었다. 때로 사람의 길은 까닭보다 먼저 발이 움직이는 법이요. 그 말에 아리에는 오래 침묵했다. 그러다 제 옥패를 풀어 윤겸의 손에 올려놓았다. 이것을 가지면 당신도 죽을 수 있다. 그래도 받겠는가? 윤겸은 옥패의 차가운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한 여인의 목숨이자 한 나라의 비밀이며 그의 평생을 뒤엎을 불씨였다. 그는 옥패를 다시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다. 목숨을 맡기라 하지는 않겠소. 허나 이것은 그대의 이름과 함께 있어야 하오. 아리엔의 눈가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한 방울이 흙바닥에 떨어졌다. 동이 트기 전 윤겸은 움막 바닥 아래 묻어두었던 작은 보따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엽전 몇 구러미와 암행어사의 옷, 그리고 마패가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마패를 바라보다가 다시 천으로 싸서 깊숙이 넣었다. 대신 낡은 무사복을 꺼내 입고 머리를 낮게 묶었다. 아리에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당신은 높은 사람인가? 당신은? 윤겸은 허리띠를 조이며 답했다. 어제까지는 그리 불린 적이 있었소. 오늘은 오늘부터는 그대 곁에 칼잡이일 뿐이요. 그는 재물도 이름도 왕명도 잠시 내려놓기로 했다. 아니, 잠시라 말했으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다시 돌아갈 길이 끊어졌음을 알고 있었다. 조정은 그를 충신이라 불렀지만 충성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제물 삼는다면 그는 그 충성부터 의심할 것이었다. 유배지의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고 멀리 관아 쪽에서는 닭 구름이 들려왔다.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윤겸은 아리엔에게 낮은 대나무 삿갓을 씌우며 말했다. 이제부터 그대는 말을 아끼고 나는 이름을 버리겠소. 살아남으려면 우리 둘 다 어제의 사람이 아니어야 하오. 아리엔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발은 상처투성이었으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보다 맑았다.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많아. 숨기 좋은 곳, 그리고 진실을 들을 귀가 아직 남아있는 곳으로. 윤겸은 강가의 작은 배를 풀었다. 삐걱대는 나무 냄새와 물비린내가 새벽 공기 속에 섞였다. 그들이 배에 오르는 순간 뒤편 언덕 위에서 북소리가 울렸다. 관아의 주포령이었다. 아리엔이 놀라 돌아보자 윤겸은 노를 움켜쥐었다. 늦었어. 이제 그들은 그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까지 찾을 것이오. 배가 물살을 가르기 시작하자 유배지의 갈대밭은 안개 속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안개는 두 사람을 숨겨주면서도 앞길을 감추었다. 윤겸은 노를 저으며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쌓아온 명예, 임금의 신임, 조정의 자리, 백성들이 부르던 이름이 강물 위 낙엽처럼 떠내려갔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두렵기보다 맑았다. 아리에는 두 손으로 삿갓끈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윤겸, 내가 살아남으면 당신에게 무엇을 갚아야 하는가? 윤겸은 앞만 보며 대답했다. 살아남는 것, 그것이면 좋카오. 그러나 그 순간 강 건너 숲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윤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곳은 그가 도성으로 올리려던 비밀 문서를 숨겨둔 산막이 있는 방향이었다. 누군가 이미 그의 뒤를 밟고 있었고
단순한 수령의 군관이 아니라 더 깊은 손이 움직이고 있었다. 아리엔도 그 연기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남은 핏기가 사라졌다. 윤겸은 노를 더욱 세게 저었다. 물살은 거칠어졌고 배는 흔들렸다. 이 새벽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옛삶은 불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길은 이제 두 사람을 한 운명으로 묶고 있었다. 배가 강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새벽 안개는 두 사람의 얼굴을 흰천처럼 감쌌다. 윤겸은 노를 젓는 손을 멈추지 않았고 아리에는 뒤편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만 바라보았다. 불길은 멀리 있었으나 타는 나무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는 듯했다. 그녀는 낮게 물었다. 저곳이 당신의 집인가? 윤겸은 한참 뒤에야 답했다. 집이라 하기엔 너무 오래 머물지 못한 곳이여. 허나 그곳에 묻어둔 것은 내 길을 밝힐 등불이었소. 아리에는 그 말뜻을 다 알지 못했으나 자신 때문에 또 하나의 빛이 꺼졌음을 느꼈다. 강물은 겉으로는 잔잔했으나 밑살은 거칠었다. 썩은 나뭇가지가 배옆구리를 긁고 지나갈 때마다 아리에는 놀라 몸을 움츠렸다. 윤겸은 그녀의 떨림을 보았으나 달래는 말 대신 노를 더욱 단단히 쥐었다. 뒤쫓는 이들은 곧 나루터들을 막을 것이고 관아의 말은 강길보다 빠를 것이었다. 우리는 큰 길로 가지 않을 것이요. 버려진 소금길을 따라 산허리로 들 것이요. 그가 말하자 물류들이여 타라. 아리에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을 늦게 한다. 버리고 가라. 윤겸은 짧게 대꾸했. 그 말을 다시 하면 배에서 내릴 데 없고라도 가겠소. 해가 갈대 끝에 닿을 무렵 두 사람은 강하류에 묵은 빨래터에 배를 댔다. 물가에는 얼어붙은 진흙과 낡은 도락이 있었고 사람의 발자국 대신 들개 발자국만 흩어져 있었다. 윤겸은 배를 갈대 속에 밀어넣고 아리엔의 발을 살폈다. 맨발로 달린 상처는 더 벌어져 피와 흙이 엉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속옷자락을 찢어 그녀의 발을 감았다. 아리엔이 손을 거두려 하자 윤겸은 낮게 말했다. 길은 발로 걷는 것이요. 발을 버리면 마음이 아무리 굳어도 가지 못하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그들이 들어선 소금길은 오래전 장사꾼들이 쓰던 길이라 했다. 양쪽으로 소나무가 빽빽했고 지난밤 비에 젖은 소림 냄새가 차갑게 폐부로 스몄다. 멀리 까마귀가 울 때마다 아리에는 뒤를 돌아보았고 윤겸은 그녀가 볼 수 없도록 자신의 몸으로 길목을 가렸다. 산길은 험했으며 돌마다 이끼가 끼어 미끄러웠다. 한 번은 그녀가 넘어지며 비명을 삼켰고 윤겸은 즉시 그녀의 팔을 붙들었다. 내가 짐이 된다. 그녀가 속삭이자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짐은 업으면 되고 죄는 버리면 돼요. 그대는 둘 다 아니요.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그들은 작은 산촌에 닿았다. 초가집 지붕은 낮았고 굴뚝에서는 메마른 풀 태우는 연기가 가늘게 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두 사람을 보자 문틈 뒤로 얼굴을 숨겼다. 윤겸은 아리엔에게 낡은 베일을 씌우고 자신은 떠돌이 무사처럼 허리를 낮추었다. 하룻밤 묵을 헛간과 끓인 물을 구하고자 하오. 그가 주마감 노파에게 말하자 노파는 아리엔의 푸른빛 도는 눈동자를 보고 뒤로 물러났다. 저 계집은 어느 나라 귀신이오. 우리 마을에 재앙들이지 마시오. 그 말에 아리엔의 손끝이 굳었다. 윤겸은 엽전 두 잎을 내밀었으나 노파는 받지 않았다. 곁에 있던 사내가 침을 뱉으며 말했다. 어제 관아에서 방이 붙었소. 외방 여인을 숨기는 자는 역적과 한 가지라 하였소. 우랴, 가난해도 목은 하나뿐이요. 다른 이들도 수근거렸다. 눈빛이 사람 같지 않다. 저런 여자가 오면 병이 돈다더라. 아리에는 말을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목소리의 날이 어디를 찌르는지는 알았다. 윤겸은 분노를 삼키고
천천히 말했다. 병은 낯선 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굶은 마음과 더러운 물에서 오는 법이요. 그러나 굳게 닫힌 문들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은 마을 밖버려진 방앗간으로 몸을 숨겼다. 낡은 맷돌에는 쌀겨 냄새가 남아 있었고 지붕 틈으로 햇살이 먼지처럼 쏟아졌다. 윤겸은 물을 길어와 끓이고 아리엔에게 마른 보리떡 반쪽을 건넸다. 그녀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둘로 나누어 큰 쪽을 윤겸에게 내밀었다. 당신이 더 걸었다. 윤겸은 받지 않았다. 나는 굽는 데 익숙하오. 거짓말이다. 굽는 데 익숙한 사람은 없다. 그 말에 윤겸은 잠시 웃음을 잃었다. 그녀의 서툰 말이 이상하게도 어느 선비의 긴 훈계보다 깊었다. 그날 밤 방앗간 밖으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윤겸은 즉시 칼을 잡았으나 문틈에 선 것은 10살 남짓한 소년이었다. 아이는 해진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깨진 사발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가 열이 납니다. 외방 누이가 약을 안다 들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떨렸다. 윤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누가 보냈느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요. 낮에 그 누이가 제 동생의 다친 발을 보던 손길을 보았습니다. 아리에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작은 주머니를 열었다. 그 안에는 마른 풀잎과 향이 강한 뿌리 몇 조각뿐이었다. 윤겸은 말리려 했으나 아리에는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다.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숨었다. 지금 외면하면 내 숨도 더러워진다. 그녀는 아이를 따라 산촌 끝 초가로 갔다. 방 안은 땀 냄새와 썩은 집 냄새가 가득했고 아이의 어머니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아리에는 물을 끓이고 뿌리를 갈아 냄새 짙은 탕을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문 밖에 몰려들어 중얼거렸으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열은 귀신이 아니다. 물을 식히고 몸을 닦아야 한다. 서툰 조선말이었지만 손놀림은 침착했고 밤이 깊자 여인의 숨이 조금씩 고르게 돌아왔다. 새벽녘 아이가 울며 절을 하자 아리에는 놀라 뒤로 물러났다. 절하지 마라. 나는 높은 사람이 아니다. 아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다. 그래도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조금 흔들렸지만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노파는 여전히 낮게 중얼거렸다. 살린 것이 아니라 더 큰 값을 받으러 온 것일 수도 있지. 윤겸은 그 말을 듣고 칼집을 움켜쥐었으나 아리엔이 그의 소매를 잡았다. 그만. 사람은 두려우면 못된 말을 한다. 윤겸은 그녀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저리 많은 것을 잃은 이가 남의 두려움까지 헤아리고 있었다. 그러나 선희는 오래 숨어있지 못했다. 그날 낮 마을 어귀로 관아의 군졸들이 들이닥쳤다. 앞장 선희는 수령 한덕수의 아전 오만석이었다. 그는 비단 저고리 위에 털배자를 걸치고 눈꼬리를 얄팍하게 올린 사내였다. 마을 사람들을 마당에 꿀린 뒤 그는 방을 흔들며 외쳤다. 외방 계집을 숨긴 자가 있으면 지금 말하라. 나라의 법을 어긴 죄는 삼족을 멸해도 부족하다. 노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떨었다. 윤겸은 방앗간 그림자 속에서 그 모습을 보며 이미 칼의 무게를 헤아리고 있었다. 아리에는 자신이 나가려 했다. 내가 가면 그들은 살 수 있다. 윤겸은 그녀의 어깨를 붙들었다. 그대가 나가면 누구도 살지 못하오. 저들은 한 사람을 잡고 끝낼 자들이 아니오. 숨겨준 자, 물 한 사발 준 자, 말을 섞은 자까지 죄로 엮을 것이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윤겸은 낡은 삿갓을 눌렀으며 말했다. 법을 팔아 겁주는 자에게는 법보다 먼저 부끄러움을 보여주어야 하오.
그는 홀로 마을 마당으로 걸어나갔다. 오만석은 윤겸을 보고 비웃었다. 다정한 떠돌이 칼잡이인가. 내 놈이 어제 강가에서 군관을 다치게 한 자냐. 윤겸은 허리를 조금 숙였으나 눈빛은 낮추지 않았다. 소문이 빠르오. 허나 나는 사람을 찾으러 온 것도 숨기러 온 것도 아니오. 이 마을에 병든 자가 있어 약초를 구했을 뿐이오. 오만석은 눈을 가늘게 뜨며 다가왔다. 말이 번드르르하구나. 허면 네 보따리를 뒤져보아도 되겠느냐. 윤겸은 잠시 침묵했다. 보따리 안에는 마패가 있었다. 그것이 드러나면 모두가 무릎 꿇겠지만 동시에 도성의 음모는 더 깊이 숨을 것이다. 그 순간 윤겸은 허리춤에 엽전 꾸러미를 풀어 오만석 앞에 떨어뜨렸다. 엽전들이 흙바닥에 흩어지며 차가운 소리를 냈다. 오만석의 눈빛이 번뜩였다. 윤겸은 낮게 말했다. 산길에서 주운 작물 몇 푼이요. 내 목숨값으로는 부족하겠으나 오늘 이 마을을 뒤지지 않을 값으로는 넉넉할 것이요. 아리에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삼켰다. 그것은 윤겸이 남겨둔 마지막 돈이었다. 오만석은 엽전을 발끝으로 밀어모으며 웃었다. 떠돌이 주제에 사정을 아는구나. 허나 내 눈은 돈만 보지 않는다. 그는 갑자기 군졸들에게 방앗간을 가리켰다. 윤겸은 더 물러설 수 없었다. 군졸들이 방앗간으로 향하는 순간 그는 오만석의 손목을 잡아 뒤틀었다. 짧은 비명이 터졌고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내가 돈을 준 것은 내 탐욕을 보려 함이었고 참은 것은 이 마을 사람들을 살리려 함이었다. 허나 네 발이 한 걸음 더 가면 그때는 네 여로 다시는 거짓방을 잃지 못하게 하겠다. 윤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보다 서늘했다. 오만석은 이를 갈며 물러났다. 내 놈의 얼굴을 기억했다. 현감께서 직접 오시면 네 뼈를 세어보게 될 것이다. 군졸들은 욕설을 남기고 마을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구원받고도 감사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깊은 공포가 그들의 얼굴에 내려앉았다. 노파는 윤겸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떠나주시오. 당신들이 옳고 그른지는 모르나 우리 같은 백성은 옳은 사람 곁에 있다가 먼저 죽소. 그 말은 칼날보다 아팠다. 윤겸은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 많은 고을에서 같은 말을 들었다. 백성들은 악인을 사랑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었다. 살기 위해 침묵했고 침묵하다 보니 죄책감마저 굳은 살이 되었다. 아리에는 노파에게 남은 약초를 건네며 말했다. 나쁜 말해도 된다. 그러나 아이에게 이 물을 먹여라. 노파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두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산촌을 떠났다. 아리에는 뒤를 돌아보며 아이가 멀리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았다. 아이의 어머니는 문기둥에 기대어 있었고 노파는 약초 주머니를 품에 안은 채 다물 듯한 얼굴로 서 있었다. 아리에는 낮게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재앙인가? 윤겸은 걸음을 늦추었다. 재앙은 그대를 쫓는 자들이여. 하지만 내가 오면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두려움은 죄가 아니오. 다만 두려움을 핑계 삼아 남을 팔면 죄가 되어. 아리에는 그 말을 오래 씹듯이 침묵했다. 산새 울음이 저녁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산등성이를 넘자 바람은 더 매서워졌다. 윤겸은 자신의 겉옷을 다시 벗어 아리엔에게 둘러주었다. 그녀는 거절하려 했으나 그의 입술이 이미 푸르게 질린 것을 보고 멈췄다. 당신이 얼어 죽는다. 나는 조선의 바람과 오래 싸워보았소. 바람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녀의 말에 윤겸은 짧게 웃었다. 그 말은 참으로 옳소. 그러나 그는 옷을 되받지 않았다. 밤이 되자 윤겸의 어깨는 떨렸고 아리에는 그 떨림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보호받는다는 것은 따뜻함을 받는 일이면서 다른 이의 추위를 보는 일이기도 했다. 그들은 산중의 빈 사당에서 밤을 보냈다. 사당 안에는 이름 모를 신이가 먼지에 묻혀 있었고
천장에는 박쥐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윤겸은 문 앞에 앉아 칼을 품고 잠을 쫓았다. 아리에는 구석에 웅크린 채 말했다. 내 나라에서는 공주가 울면 시녀가 노래를 불렀다. 궁에는 향이 가득했고 창밖에는 흰 꽃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의 나는 늘 답답했다. 지금은 춥고 배고픈데 이상하게 숨은 조금 더 쉬어진다. 윤겸은 문밖 어둠을 보며 답했다. 그 숨이 그대의 것이기 때문이요. 남이 정한 귀함은 때로 금빛 감옥이 되어. 아리에는 처음으로 제 기억을 더 꺼내놓았다. 그녀는 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오던 배 위에서 붉은 끈을 맨 자객들이 사신단을 덮쳤다고 했다. 조선말에 능한 통역관이 그들을 안심시키고 밤이 되자 문을 열어주었다고도 했다. 그 통역관은 마지막에 내 귀에 말했다. 공주가 살아있으면 두 나라가 피를 흘린다. 왜 내가 살면 전쟁이 되는가? 나는 칼도 군사도 없는데. 윤겸은 그 말을 들으며 손등에 핏줄이 굳었다. 누군가 공주의 죽음을 전쟁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면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모든 판을 뒤엎는 칼이었다. 윤겸은 조용히 물었다. 통역관의 얼굴을 기억하오. 아리에는 눈을 감았다. 왼쪽 눈썹 위에 검은 점이 있었다. 웃을 때 입술 한쪽만 올라갔다. 조선 이름은 장무익.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겸의 눈빛이 변했다. 장무익은 예조의 역관으로 권신 민재원의 사람이라 알려진 자였다. 윤겸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다. 아리에는 그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아는 사람인가? 안다기보다 그자의 뒤에 선 그림자를 아오. 그림자가 큰가? 윤겸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도성의 햇빛을 가릴 만큼 크오. 새벽이 오기 전 윤겸은 열에 들기 시작했다. 전날 팔에 난 상처가 굼고 있었고 추위와 굶주림이 몸을 갉아먹었다. 그는 괜찮다 했으나 아리에는 그의 이마에 손을 얹고 얼굴을 굳혔다. 거짓말. 몸이 불처럼 뜨겁다. 그녀는 사당 밖으로 나가 서리 맞은 풀잎을 모으고 남은 뿌리를 빻아 상처에 대었다. 윤겸은 눈을 뜨려 했으나 힘이 없었다. 밖은 위험하오. 당신도 위험하다. 나는 숨어있는 짐승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단단했다. 윤겸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말을 듣고 자신의 결심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해가 떠오를 즈음 사당 아래 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윤겸아. 이만하면 오래 달아났다. 윤겸은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다. 문 밖의 선자는 그의 옛벗 이서준이었다. 한때 성균관에서 함께 글을 읽고 같은 밤 같은 등잔 아래나라의 도리를 논하던 사내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옷은 깨끗했고 허리에는 관청의 패가 걸려 있었다. 서준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너를 찾으라는 명이 내게 내려왔다. 외방 여인을 넘기면 네, 죄는 내가 덮어주겠다. 윤겸은 칼을 짚고 일어섰다. 내 죄가 무엇이냐? 서준은 낮게 답했다. 살아있어서는 안 될 일을 살린 죄다. 아리에는 윤겸 앞을 막아서려 했으나 윤겸이 손으로 제지했다. 서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공주라 하였나? 그대가 진정 귀한 몸이라면 더더욱 조정으로 가야 한다. 떠돌이 하나가 어찌 나라 사이의 일을 감당하겠는가? 아리에는 서툰 말로 대답했다. 나라 일이라 말하며 사람을 죽이는 자들을 보았다. 나는 그 길로 가지 않는다. 서준의 얼굴이 굳었다. 윤겸은 조용히 말했다. 서준아, 네가 이 길에 선 까닭은 출세냐? 두려움이냐? 서준은 눈을 피했다. 가난한 집 자식이 벼슬 하나 얻기 위해 무엇을 삼켜야 하는지 너 같은 명문가 아들은 모른다. 그 말은 오래된 상처를 드러냈다. 윤겸은 서준이 젊은 날부터 품었던 울분을 알고 있었다. 재주가 있어도 문벌에 밀리고 옳은 말을 해도 배경이 없어 묻히던 사내였다. 그러나
억울함이 남을 팔 권리가 되지는 않았다. 윤겸은 낮게 말했다. 나는 네 가난을 업신여긴 적 없다. 허나 내 배고픔이 저 여인의 목숨값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준의 눈가가 붉어졌다. 너는 늘 그렇게 말하지. 깨끗한 말로 남의 더러운 손을 꾸짖지. 하지만 세상은 네 말처럼 막지 않다. 그는 군졸들을 향해 손을 들었다. 잡아라. 윤겸은 아직 열이 내리지 않았으나 칼을 뽑았다. 사당 앞 좁은 계단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그는 군졸들의 창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 아리에는 신위 뒤의 순기보다 돌멩이와 깨진 기와를 모아던졌다. 기와 한 장이 군졸의 이마를 때리자 피가 튀었고 그 틈에 윤겸은 둘을 넘어뜨렸다. 그러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상처난 팔에서 다시 피가 터지고 눈앞이 잠시 흐려졌다. 서준이 그 틈을 보아 칼을 겨누었다. 윤겸아, 그만하자. 너 하나 죽는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윤겸은 숨을 몰아쉬며 답했다. 그래도 한 사람은 살 수 있다. 그 순간 아리엔이 사당의 낡은 향로를 밀어 넘어뜨렸다. 재와 먼지가 바람을 타고 군졸들의 눈을 덮쳤다. 윤겸은 그 틈에 그녀의 손을 잡고 뒤쪽 산비탈로 뛰었다. 발밑에 흙은 젖어 미끄러웠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다. 뒤에서 서준의 외침이 따라왔다. 윤겸아, 도망쳐도 끝은 벼랑이다. 윤겸은 대답하지 않았다. 숨은 가슴을 찢었고 아리엔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러나 두 사람은 놓지 않았다. 산비탈 아래에는 오래된 숯가마터가 있었고 그 뒤로 짐승만 드나들 법한 좁은 구리 입을 벌리고 있었다. 불 안은 축축하고 어두웠다. 흙냄새와 박쥐 냄새가 뒤섞여 숨을 막았지만 바깥의 발소리는 점차 멀어졌다. 윤겸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아리에는 그의 상처를 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나 때문에 친구도 잃었다. 윤겸은 희미하게 웃었다. 사람은 남 때문에 잃는 것이 아니라 제 선택 때문에 잃는 것이요. 서준도 제 길을 택했고 나도 내 길을 택했소. 그 길 끝에 죽음이 있으면 그녀가 묻자 윤겸은 눈을 감았다. 그렇다 해도 그대가 짐승처럼 끌려가는 길보다는 낫소. 아리에는 더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두려움만의 것이 아니었다.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 목숨을 값으로 세워주지 않았고 나라의 명분보다 한 사람의 숨을 먼저 보았다. 그녀는 윤겸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내가 살아남으면 당신에게 갚을 것이 너무 많다. 윤겸은 눈을 뜨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갚으려 살지 마시오. 살아서 그대 마음대로 울고 웃으시오. 그것이 내가 지키려는 까닭이오. 굴 밖으로는 추격대의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알았다. 이제 그들을 쫓는 것은 변방의 군졸만이 아니었다. 날이 기울 무렵 윤겸은 품속에서 마패를 꺼냈다. 어둠 속에서도 그 금속에 비친 서늘했다. 아리에는 그것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것이 당신의 권력인가? 윤겸은 한참 말이 없었다. 한때는 그렇다고 믿었소. 이것을 보이면 탐관이 떨고 억울한 자가 고개를 들었으니 말이오. 허나 오늘은 이것을 꺼내면 그대가 더 큰 감옥에 갇히리라. 그는 마패를 다시 천으로 싸며 낮게 말했다. 권력은 칼과 같아. 누구 손에 있느냐보다 무엇을 베느냐가 중요하오. 나는 이제 이 칼로 그대를 묶는 줄부터 배려하오. 그 밤 두 사람은 숯가마 굴 깊은 곳에서 서로의 숨소리에 기대어 새벽을 기다렸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멀리 산짐승 울음이 길게 흘렀다. 윤겸은 열에 들면서도 잠들지 않으려 했고 아리에는 그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았다. 공주는 더 이상 궁궐의 비단 속의 숨은 새가 아니었고 암행어사는 더 이상 마패 하나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굶주림과 추위, 배신과 멸시가 두 사람을 몰아세웠으나
그 속에서 이상하게도 하나의 약속이 단단해지고 있었다. 살아남아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이었다. 숫가마. 구란의 밤은 길고 무거웠다. 윤겸의 열은 새벽녘에야 조금 가라앉았으나 그의 입술은 여전히 메말라 갈라져 있었다. 아리에는 물에 적신 천을 그의 이마에 얹고 자신의 손바닥으로 그의 숨을 헤아렸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긁어대고 먼 곳에 추격대가 흩어지는 발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윤겸이 눈을 뜨자 그녀는 서둘러 손을 거두었다. 깨어났는가? 그가 희미하게 웃으며 답했다. 그대가 밤새 내 숨을 붙들고 있었으니 저승사자도 길을 잃었을 것이요. 아리에는 안도했으나 곧 얼굴을 굳혔다. 당신은 나를 지키다. 죽을 뻔했다. 나는 이제 숨어만 있지 않겠다. 윤겸은 몸을 일으키려다 상처의 통증에 숨을 삼켰다. 무슨 뜻이요? 그녀는 목에 걸린 옥패를 꺼내들었다. 내가 왜 쫓기는지 알아야 한다. 내 사람들이 왜 죽었고 내 이름이 왜 전쟁의 불씨가 되었는지 모르면 계속 달아날 뿐이다. 윤겸은 그녀의 눈빛이 전날과 달라졌음을 보았다. 겁먹은 새가 아니라 찢긴 날개를 다시 펴려는 왕가의 딸이 그 앞에 앉아 있었다. 윤겸은 굴벽에 기대어 한참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장무익이라는 이름과 민재원이라는 그림자가 서로 얽혀 있었다. 민재원은 조정에서 임금의 귀를 가까이 붙잡은 권신이었고 변방 군권과 예조의 사신 업무까지 손을 뻗은 자였다. 그가 외국 공주의 죽음을 꾸민다면 까닭은 하나였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윤겸은 낮게 말했다. 그대가 죽으면 그대의 나라는 조선을 의심할 것이요. 조정 안에 누군가는 그 틈을 이용해 군사를 일으키고 백성의 피로 재권세를 굳히려 할 것이요. 아리에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숨이 가늘게 떨렸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그들의 거짓을 깨트릴 수 있는가? 윤겸은 고개를 저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오. 그들은 그대를 가짜라 할 것이고 미친 외방 여인이라 할 것이며 필요하면 그대의 혀를 먼저 없앨 것이요. 증거가 있어야 하오. 죽은 사신이 남긴 밀서, 장무익을 알아볼 증언, 그리고 조정의 표식이 찍힌 문건이 필요하오. 아리에는 그 말을 듣고 손끝을 움켜쥐었다. 그 문건은 불탔다 하지 않았는가? 윤겸은 눈을 들었다. 불탄 것은 산막이요. 내가 모든 것을 한 곳에 두는 어리석은 자는 아니요. 그 말에 아리엔의 눈빛이 처음으로 밝아졌다. 윤겸은 쑥가마 바닥의 재를 손가락으로 헤치며 작은 지도를 그렸다. 산막 아래쪽에 버려진 기와집이 하나 있어. 옛날 역참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지. 그곳 부엌 아궁이 밑에 밀서의 백긴본과 내가 모은 장계를 묻어두었소. 아리에는 지도를 외우듯 바라보았다. 그곳에 가면 되는가?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곧 덧붙였다. 허나 서준이 내 습관을 알면 그것도 의심할 것이요. 우리는 먼저 그를 속여야 하오. 아리에는 조용히 윤겸을 보았다. 속이는 일이라면 내 궁에서도 많이 보았다. 웃음 뒤에 칼을 숨기고 눈물 뒤에 명령을 숨겼다. 나는 그게 싫어 달아나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 방법을 써야 하는가? 윤겸은 씁쓸하게 웃었다. 칼을 든 자에게 맨손에 진심만 내밀면 진심부터 베이는 때가 있어. 그러나 속임도 남을 죽이는 데 쓰면 죄가 되고 목숨을 살리는 데 쓰면 방패가 되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내가 미끼가 되겠다. 윤겸의 얼굴이 굳었다. 그 말은 허락할 수 없소. 아리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원한다. 그러니 내가 보이면 모두 나를 쫓을 것이다. 당신은 그 사이에 문건을 가져오라. 윤겸은 낮게 꾸짖었다. 그대는 아직 이 산길도 온전히 걷지 못하오. 그들이 붙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오. 아리에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나도 안다.
그래서 더는 도망만 칠 수 없다. 내 백성이 죽었고 당신의 벗이 당신을 배신했으며 이름 모를 마을 사람들까지 떨고 있다. 내가 살아남는 것만으로 족하다 했지만 살아남은 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목숨은 누구의 것인가? 윤겸은 대답하지 못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의 뜻을 절반씩 접었다. 아리엔이 직접 몸을 드러내지는 않되 그녀의 흔적을 일부러 남기기로 했다. 윤겸은 그녀의 찢어진 비단자락 한 조각과 외국 향초 냄새가 벤 주머니를 꺼냈다. 이것을 남쪽 길목에 떨어뜨리면 추격대는 그쪽으로 몰릴 것이요. 우리는 북쪽 계곡을 타고 역참으로 가오. 아리엔은 주머니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그 향은 내 어머니가 떠나기 전 넣어준 것이다. 윤겸은 손을 멈추었다. 소중한 것이면 쓰지 않아도 돼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소중한 것이기에 쓸 수 있다. 죽은 이의 사랑은 산 일을 살리는데 써야 한다. 그들은 해가 산등성이를 넘기 전 굴을 빠져나왔다. 공기는 칼처럼 차가웠고 숲에는 밤새 맺힌 서리가 은가루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윤겸은 아직 몸이 무거웠으나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아리에는 그의 뒤를 따르며 몇 번이나 입술을 깨물었다. 발바닥의 상처가 다시 터졌지만 그녀는 신음을 삼켰다. 윤겸이 돌아보려 할 때마다 그녀는 먼저 말했다. 나는 괜찮다. 세 번째 들은 뒤 윤겸은 한숨을 쉬었다. 괜찮다는 말이 일이 아픈 말인 줄은 오늘 알았소. 아리에는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도 늘 하던 말이다. 남쪽 길목에 향주머니와 비단 조각을 남긴 뒤 두 사람은 물소리를 따라 북쪽 계곡으로 내려갔다. 바위는 미끄러웠고 얼음장 같은 물이 발목을 적셨다. 아리에는 물살에 휘청였으나 윤겸의 손을 잡고 버텼다. 얼마 지나지 않아 뒤편 산길에서 군졸들의 고함이 들렸다. 흔적이 빨리 쫓아라. 윤겸은 숨을 낮추며 아리엔을 바위 뒤로 숨겼다. 말발굽 소리와 군화 소리가 멀어지자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성공한 것인가? 윤겸은 고개를 저었다. 잠시 눈을 돌린 것뿐이요. 속은 자는 곧 분노하고 분노한 자는 더 거칠어지는 법이요. 오후가 되어 그들은 버려진 역참에 닿았다. 기와는 반쯤 무너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사람 허리까지 자라 있었다. 낡은 문짝은 바람에 삐걱거렸고 오래된 말똥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방 안에 눌어붙어 있었다. 윤겸은 먼저 들어가 사방을 살폈다. 발자국이 있어. 그가 낮게 말했다. 아리에는 숨을 삼켰다. 먼지 위에는 최근의 발자국 몇 개가 선명했다. 그중 하나는 발끝이 바깥쪽으로 살짝 벌어져 있었다. 윤겸은 그 모양을 보고 이서준을 떠올렸다. 서준은 젊을 적 다친 발목 때문에 늘 그렇게 걸었다. 윤겸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재를 걷어내고 돌판을 들어올리자 그 아래 작은 기름종이 꾸러미가 나왔다. 그는 안도의 숨을 쉬려 했으나 곧 표정이 굳었다. 묶음의 매듭이 바뀌어 있었다. 누군가 열어보았소. 아리엔이 곁으로 다가왔다. 윤겸은 조심히 꾸러미를 풀었다. 다행히 장계와 밀서에 베낀 물은 남아있었으나 조정 표식이 찍힌 가장 중요한 문건 하나가 사라져 있었다. 그때 뒤쪽 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네가 찾는 것은 여기에 없다. 윤겸아. 이서준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고 손에는 사라진 문건이 들려 있었다. 윤겸은 칼자루에 손을 얹었다. 서준아, 끝내 네 손으로 가져갔구나. 서준은 문건을 품속에 넣으며 말했다. 나는 너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다. 네가 이 문건을 들고 도성에 가면 민재현은 네 목을 칠 것이고 내 집안까지 영모로 엮을 것이다. 나는 너를 살리려 한다.
윤겸은 차갑게 웃었다. 나를 살리려 공주를 죽게 두라는 말이냐. 서준은 눈을 감았다. 한 사람을 버려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도 있다. 그 말에 아리엔이 앞으로 나섰다. 나는 한 사람이 아니다. 내 뒤에는 죽은 사신들이 있고 내 나라의 어머니들이 있으며 아직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 당신이 나를 버리면 많은 사람이 산다 했는가? 아니, 많은 사람이 거짓 위에 죽는다. 그녀의 조선말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한 글자마다 피로 쓴 듯 무거웠다. 서준은 그녀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윤겸은 낮게 말했다. 네가 문건을 가져간 것을 보니 아직 민재원에게 완전히 넘기지는 않았구나. 왜냐? 내 마음도 이 일이 더럽다는 것을 아니까. 서준의 입술이 떨렸다. 서준은 갑자기 화를 냈다. 더러움을 모르는 자처럼 말하지 마라. 나도 안다. 그러나 민재헌을 거스른 자들이 어찌 되었는지 너도 알지 않느냐. 파직이면 다행이고 귀양이면 은혜다. 가족까지 사라진 집이 한둘이 아니다. 나는 늙은 어머니가 있다. 병든 아우가 있다. 내 벼슬 하나에 그들의 밥줄이 걸려 있다. 윤겸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래서 네 어머니의 밥에 다른 이의 피를 섞어도 된단 말이냐. 그 말에 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는 잔인하다. 늘 옳은 말로 사람의 도망갈 구멍을 막는다. 윤겸은 칼을 뽑지 않고 손을 내밀었다. 문건을 내게 다오. 아직 늦지 않았다. 서준은 뒷걸음질 쳤다. 늦었다. 늦었다. 이미 현감 한덕수가 이곳으로 오고 있다. 내가 문건을 빼앗았다는 것을 알면 그는 나도 죽일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내 손으로 도성에 가져가 민재헌에게 바치고 너희가 죽었다고 보고하는 편이 낫다. 그때 바깥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서준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 수십 명의 군졸과 현감의 행렬이 역참마당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윤겸은 서준에게 달려들어 문건을 빼앗으려 했으나 서준도 물러서며 칼을 뽑았다. 두 벗의 칼이 부어간에서 부딪혔다. 쇠소리는 좁은 공간을 울리고 아리에는 뒤로 물러나 깨진 항아리를 붙들었다. 윤겸은 아직 몸이 온전치 않았으나 팔끝은 흔들리지 않았다. 서준아, 문건을 지켜라. 민재헌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서준은 이를 악물었다. 진실은 배를 채우지 못한다. 윤겸이 대답했다. 거짓은 결국 사람의 배를 갈라채운다. 그 말에 서준의 칼끝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짧은 흔들림 사이에 바깥문이 부서졌다. 한덕수 현감이 군졸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그는 살찐 얼굴에 비단 가끈을 늘어뜨리고 있었으며 눈에는 노골적인 탐욕이 번들거렸다. 잘들 모였구나. 외방 공주와 미친 어사와 배신할까. 망설이는 게까지 한자리에 있으니 하늘이 내 공을 돕는구나.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덕수는 손을 내밀었다. 이서준, 문건을 내놓아라. 네가 민대감께 충성을 보일 마지막 기회다. 서준은 품속을 움켜쥐었다. 윤겸은 그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이제 보이느냐? 너도 그들에게는 쓰다 버릴 칼집을 뿐이다. 한덕수는 군졸들에게 명했다. 공주는 산채로 잡고 나머지는 죽여라. 죽은 뒤에 역적의 죄목을 붙이면 된다. 군졸들이 몰려드는 순간 윤겸은 부엌의 제 항아리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검은재가 시야를 뒤덮었. 아리에는 재빨리 벽에 걸린 낡은 등잔을 집어 마른 집더미 쪽으로 던졌다. 불꽃이 번쩍일며 연기가 피어올랐다. 한덕수가 욕설을 퍼붓는 사이 윤겸은 아리엔과 서준을 밀어 뒤쪽 방으로 몰았다. 살고 싶으면 뛰어라. 서준은 혼란에 빠진 얼굴로도 문건을 품에 넣은 채 따라왔다. 세 사람은 무너진 담장을 넘어 역참 뒤 대숲으로 달렸다. 대나무 잎이 얼굴을 때리고 연기 냄새가 옷에 배었다. 뒤에서는 군졸들의 고함과 개짖는 소리가 섞여 쫓아왔다. 윤겸은
숨이 끊어질 듯 했으나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리에는 그를 붙잡고 끌다시피 달렸고 서준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이쪽으로 가면 낭떠러지다. 서준이 외쳤다. 윤겸은 대답했다. 낭떠러지를 아는 자만이 살 길도 안다. 그들은 대수 끝에 이르렀고 아래에는 좁은 물길과 오래된 물레방앗간이 보였다. 윤겸은 물레방앗간의 낡은 수로를 가리켰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옛 배수굴이 이어진다. 장마 때 물을 빼던 길이오. 서준은 놀라 그를 보았다. 너는 이런 것까지 알고 있었나? 윤겸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암행어 사는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길의 침묵도 들어야 하오. 그들은 수로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차가운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아리엘은 순간 숨을 삼켰다. 윤겸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조금만 참으시오. 아리엘은 떨면서도 대답했다. 나는 바다를 건넌 사람이다. 이 물길쯤은 견딘다. 배수굴은 좁고 어두웠으며 돌벽에는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군졸들의 소리는 점점 멀어졌으나 세 사람의 숨소리는 더 거칠어졌다. 한참을 걸은 뒤 작은 빈 공간이 나타났고 그곳에서야 윤겸은 멈췄다. 서준은 품속의 문건을 꺼내줬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아리에는 그 문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윤겸이 대신 말했다. 민재헌이 변방 수령들에게 보낸 은밀한 명일 것이요. 공주가 조선 땅에서 죽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고 사신단의 죽음을 그대 나라의 배신으로 꾸미라는 명.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문건을 펼쳤다. 젖은 빛 속에서 글줄들이 드러났다. 윤겸의 추측은 틀리지 않았다. 문건에는 아리엔을 제거한 뒤 그녀의 옥패를 조선 상인의 배에서 발견된 것처럼 꾸미라는 지시가 있었다. 또한 국경에 군사를 움직일 명분이 준비되어 있으며 모든 죄를 해적과 변방 백성에게 돌리라는 말도 적혀 있었다. 서준의 얼굴은 점점 무너졌다. 나는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윤겸은 차갑게 말했다. 모르고 싶었겠지. 아리에는 손을 떨며 문건 끝에 표식을 보았다. 이것이면 내 사람들의 죽음을 말할 수 있는가?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면 침묵하던 자들도 귀를 막기 어려울 것이오. 서준은 문건을 윤겸에게 내밀었다. 그 손은 패배한 사람의 손이 아니라 겨우 늪에서 빠져나오려는 사람의 손이었다. 가져가라. 그리고 나를 원망해라. 나는 친구도 아니고 선비도 아니었다. 윤겸은 문건을 받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원망은 나중에 하겠다. 지금은 네가 할 일이 있다. 서준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윤겸은 이어 말했다. 한덕수는 네가 우리와 함께 도망친 것을 알았다. 이제 너도 그들에게 쫓긴다. 그러니 선택해라. 끝까지 두려움의 종으로 죽을 것인지 한 번이라도 네 입으로 진실을 말할 것인지. 서준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다. 그 순간 아리엔이 서준에게 다가가 말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 아직은. 그러나 당신이 두려워한 것을 안다. 나도 두려웠다. 두려움은 사람을 작게 만든다. 하지만 작아진 마음도 다시 설 수 있다면 죽은 이들에게 조금은 덜 부끄러울 것이다. 서준은 그녀를 보며 입술을 떨었다. 공주에게서 저주를 들을 줄 알았던 그는 뜻밖의 말에 무너져 내렸다. 내가 무엇을 하면 되는가? 윤겸은 배숙을 저편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성으로 가는 길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장무익을 산채로 끌어내야 한다. 윤겸의 계획은 위험했으나 날카로웠다. 한덕수는 그들이 북쪽 관문으로 향하리라 여기고 길을 막을 것이었다. 그러니 그들은 오히려 유배지 장터로 내려가 내일 열리는 객주 큰 마당에서 장무익이 밀항선을 타기 전 모습을 드러내게 해야 했다. 서준은 장무익이 민재원에게 보내는 중간 연락책이 내일 장터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장무익은 겁이 많다.
민대감의 이름 없이는 한 발도 못 걷는 자다. 허나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 여기면 반드시 입을 연다. 서준이 말했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자의 겁을 진실의 문으로 삼아야 하오. 아리에는 문건을 다시 보며 물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윤겸은 그녀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그녀를 가장 깊은 곳에 숨기라 명했으나 이제 그는 알았다. 그녀는 숨겨야 할 짐이 아니라 함께 싸울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는 그자 앞에서 이름을 밝혀야 하오. 장무익이 죽었다고 믿은 공주가 살아있음을 보게 해야 하오. 단, 내가 곁에 있을 것이오. 아리에는 고개를 들었다. 그대가 아니라 당신이라 해야 하나. 윤겸은 이 난리 중에도 희미하게 웃었다. 말투는 아무래도 좋소. 그저 살아서 말하시오. 배수굴 끝에서 저녁빛이 희미하게 새어들어왔다. 세 사람은 물에 젖고 피에 얼룩진 모습으로 밖으로 나왔다. 멀리 장터가 있는 골짜기에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의 저녁 인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 평범한 소리들이 아리엔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전쟁이 일어나면 저 연기들도 사라지고 저 아이들의 웃음도 칼과 불 속에 묻힐 것이었다. 그녀는 옥패를 손에 쥐고 낮게 말했다. 나는 더는 그림자가 아니다. 내 이름으로 말하겠다. 윤겸은 그녀 곁에 서서 대답했다. 그 이름이 내일 그들의 거짓을 찢을 것이오. 밤이 깊어갈수록 장터 쪽 등불이 하나둘 켜졌다. 윤겸은 낡은 무사복을 고쳐 입고 아리엔에게 장터 여인의 두건을 씌웠으며 서준에게는 젖은 문건을 품속 깊이 감추게 했다. 세 사람 사이에는 아직 완전한 믿음이 없었다. 배신의 상처는 하루 만에 아물지 않았고 두려움은 여전히 각자의 목덜미에 찬 손을 얹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그들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도망자의 밤은 끝나가고 있었다. 다음 날 해가 뜨면 아리에는 숨어있던 공주가 아니라 진실의 증인이 되어 사람들 앞에 설 것이었다. 장터의 새벽은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다. 생선 비린내와 끓는 국밥 냄새, 젖은 집신에서 나는 흙냄새가 뒤섞여 골목마다 흘렀고 장사꾼들은 아직 해가 다 뜨기도 전에 자리를 펴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그러나 그날의 공기에는 보이지 않는 칼끝이 숨어 있었다. 윤겸은 낡은 포목전 처마 밑에 서서 사람들의 흐름을 살폈고 아리에는 두건을 깊이 눌러쓴 채 그의 곁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서준은 조금 떨어진 약재상 앞에서 품속 문건을 지키며 초조하게 손가락을 굽혔다. 폈다. 윤겸은 장터 한복판의 객주마당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폭우로 오가는 상인과 역관, 관아 심부름꾼들이 모이는 곳이라 소문이 가장 빨리 돌고 가장 쉽게 묻히는 자리였다. 그가 이곳을 택한 까닭도 그 때문이었다. 은밀한 골방에서 진실을 말하면 곧 목이 잘리지만 백성의 눈앞에서 드러난 진실은 쉽게 칼로 덮을 수 없었다. 아리에는 낮게 물었다. 사람이 많으면 안전한가? 윤겸은 고개를 저었다. 안전하지는 않소. 다만 많은 눈은 어둠을 조금 늦추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옥패를 손안에서 굳게 쥐었다. 서준은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장무익은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 객주 뒷방으로 올 것이다. 민재원에게 보낼 서신을 받아 곧장 폭우로 내려갈 터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윤겸은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네가 흔들리면 오늘 모두 죽는다. 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나도 안다. 어젯밤부터 그 말을 100번은 삼켰다. 아리에는 조용히 그를 보다가 말했다. 두려우면 내 뒤에 서지 마라. 내 앞에 서서 말하라. 그래야 당신도 스스로를 볼 수 있다. 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해가 기와 끝에 걸릴 무렵 객주마당에 장무익이 나타났다. 그는 남루한 장사꾼 차림을 하고 있었으나
걸음에는 벼슬아치의 오만이 남아 있었다. 왼쪽 눈썹 위에 검은 점, 한쪽만 비틀리는 입꼬리, 주변을 살피는 것, 많은 눈빛까지 아리엔의 기억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순간 숨을 멈추었다. 배 위에서 문을 열어주던 그 얼굴, 사신의 목에 칼이 들어가던 바묻던 그 입술이 다시 살아나 장터 한가운데 서 있었다. 윤겸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조용히 감쌌다. 아직 아니오. 그가 스스로 그물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오. 장무익은 객주 주인과 짧게 눈짓을 나눈 뒤 뒷방으로 들어갔다. 서준은 약속한 대로 그의 뒤를 따랐다. 윤겸과 아리에는 마당 건너편에서 기다렸다. 잠시 뒷방 안에서 낮은 다툼 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준이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현감 한덕수가 문건을 잃었다. 공주가 살아있다는 말이 산골마다 퍼지고 있다. 장무익의 놀란 목소리가 뒤따랐다. 닥쳐라. 그 계집은 죽었어야 한다. 내가 분명히 배에서 끌어내라 명했다. 그 말이 문틈을 타고 밖으로 새어나오자 윤겸은 손을 들어 포목전 뒤에 숨어있던 산촌 아이에게 신호했다. 아이는 약속대로 객주마당에 쌓인 빈 항아리를 밀어 넘어뜨렸다. 와장창 소리가 장터 전체를 찢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객주 쪽으로 쏠렸다. 윤겸은 그 틈에 뒷방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장무익은 놀라 물러섰고 서준은 그의 팔을 붙잡아 마당으로 끌어냈다. 무슨 짓이냐? 이 역적놈들아. 장무익이 소리쳤다. 윤겸은 아직 마패를 꺼내지 않은 채 사람들 앞에 섰다. 역적이라 부르기 전에 내 입으로 방금 한 말을 다시 해보아라. 죽었어야 할 계집이 누구냐? 장무익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 장터 사람들은 순식간에 모여들었다. 국밥집 노인, 생선장수, 집신 파는 여인, 소금치객꾼들이 둥글게 마당을 에워쌌다. 그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싸움 구경이라 여겼으나 장무익의 옷 속에서 관청 서신이 떨어지고 윤겸의 눈빛이 칼처럼 서늘해지자 숨을 죽였다. 아리에는 두건을 벗었다. 햇빛 아래 드러난 낯선 눈동자와 목의 옥패가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일으켰다. 장무익은 그녀를 보자 뒷걸음질 쳤다. 너는 죽었어야 한다. 아리엔은 떨리는 목소리로도 똑똑히 말했다. 나는 아리엔이다. 네가 문을 열어 죽음으로 밀어넣은 사신단의 공주다. 그 말이 떨어지자 장터의 웅성거림은 파도처럼 커졌다. 장무익은 정신없이 고개를 저었다. 거짓이다. 저 여자는 미친 외방계집이다. 공주라니. 누가 증명하느냐? 윤겸은 아리엔의 목에 걸린 옥패를 들어보였다. 이 문양을 아는 자가 있느냐? 군중 속에서 늙은 역관 하나가 떨리는 걸음으로 나왔다. 그는 한때 바다 건너 사신을 맞은 적이 있다며 옥패를 오래 살핀 뒤 무릎을 꿇었다. 이는 그 나라 왕가의 표식이옵니다. 아무 장사꾼이나 지닐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장무익에게 쏠렸다. 그의 이마에는 바로 그때 관아의 북소리가 장터 바깥에서 울렸다. 한덕수 현감이 군졸들을 이끌고 들이닥쳤다. 그는 가마에서 내려 군중을 해치며 앞으로 나왔다. 백성들은 물러나라. 나라의 중조인을 잡는 자리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높았으나 눈동자는 빠르게 상황을 재고 있었다. 장무익이 이미 드러났고 아리엔이 사람들 앞에 서 있었으며 서준의 손에는 문건이 있었다. 한덕수는 곧장 윤겸을 가리켰다. 저 사내는 떠돌이 무사로 가장한 역적이다. 외방첩자와 결탁해 조정을 어지럽히려 한다. 당장 포박하라. 군졸들이 창을 세우고 앞으로 밀려왔다. 윤겸은 그제야 품속에서 마패를 꺼냈다. 햇빛을 받은 금빛 패가 장터 한복판에서 번쩍였다. 한순간 모든 소리가 끊겼다. 군졸들의 창끝이 흔들렸고 백성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윤겸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장터 끝까지 닿았다. 나는 임금의 명을 받아 팔도를 살피는 암행어사 강윤겸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유배지 현감 한덕수와 역관 장무익,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권신의 죄를 묻겠다. 한덕수의 얼굴이 굳었지만 곧 비웃음이 떠올랐다. 암행어사라, 한들 외방 여인과 도망친 죄가 사라지느냐. 마패도 네 죄를 덮지는 못한다. 윤겸은 서준에게 눈짓했다. 서준은 품속에서 젖은 문건을 꺼내 두 손으로 들었다. 그의 손은 떨렸으나 목소리는 점차 단단해졌다. 이 문건은 민재원 대감의 사람을 통해 한덕수, 현감과 장무익에게 내려온 은밀한 명입니다. 공주를 죽이고 그 죽음을 빌미로 두 나라 사이에 칼을 세우라 적혀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탄식이 터졌다. 한덕수는 얼굴을 붉히며 외쳤다. 저놈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미친 선비다. 문건은 조작이다. 서준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어제까지 그 미친 짓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니 내 죄도 함께 묻겠습니다. 그러나 문건은 거짓이 아닙니다. 윤겸은 장무익에게 다가갔다. 네가 배 위에서 사신단의 문을 열었다. 공주를 죽이라 명했고 살아남자 변방에 추포령을 내렸다. 인정하느냐? 장무익은 입술을 떨며 한덕수를 보았다. 한덕수는 차갑게 그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살려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입을 다물라는 명령만 있었다. 장무익은 그제야 자신이 언제든 버려질 돌멩이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은 듯했다. 그는 뒷걸음질치며 중얼거렸다. 나는 명을 따랐을 뿐이다. 민대감의 명이었다. 한현감도 알고 있었다. 모두 알았다.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다. 한덕수는 즉시 칼을 뽑아 장무익을 찌르려 했다. 그러나 윤겸의 칼이 먼저 그의 손목을 막았다. 쇠붙이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고 군중은 비명을 질렀다. 한덕수는 탐욕과 공포가 뒤섞인 얼굴로 윤겸을 밀어붙였다. 네가 무엇을 안다고 조정을 흔드느냐. 백성 몇이 죽고 외방공주 하나가 사라져도 나라가 강해지면 그만이다. 윤겸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나라가 백성의 피 위에 선다면 그것은 강한 나라가 아니라 굶주린 짐승이다. 그는 한덕수의 칼을 쳐내고 팔을 비틀어 땅에 꿀렸다. 장터의 흙먼지가 현감의 비단옷에 들러붙었다. 군졸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한덕수는 땅에 꿀린 채 발악했다. 무엇하느냐? 저자를 배워라. 내 명이 들리지 않느냐? 그러나 한 군졸이 창을 내렸다. 그는 산초나이의 아버지였다. 현감나리의 명을 따르다 우리 마을이 불탈 뻔했습니다. 이제는 더 못하겠습니다. 그 뒤로 또 다른 군졸이 창을 낮추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낮은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억눌렸던 분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얻고 있었다. 노파가 사람들 틈에서 나와 외쳤다. 저 외방 여인은 내 며느리의 열을 내려주었다. 재앙이 아니라 사람을 살린 손이었다. 아리에는 그 노파를 보며 눈시울이 흔들렸다. 산촌에서 자신을 밀어내던 그 노파였다. 노파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두려워서 못된 말을 했소. 그래도 오늘은 말해야겠소. 저 여인을 잡아가면 우리도 사람이라 할 수 없소. 그 말에 다른 이들도 입을 열기 시작했다. 장무익이 밤마다 포구의 밀성과 만났다는 자, 한덕수의 아전들이 외방 여인의 행방을 묻겠다며 집을 뒤졌다는 자, 군졸에게 돈을 빼앗겼다는 자들이 하나둘 나섰다. 진실은 혼자 있을 때는 약했으나 여러 입에 실리자 장터의 기둥처럼 단단해졌다. 윤겸은 한덕수와 장무익을 포박하게 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마음을 놓지 않았다. 이들의 뒤에는 민재원이 있었고 장터에서 드러난 사실이 도성에 닿기 전에 수많은 손이 길을 막으려 할 것이었다. 그때 멀리서 또 다른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관아의 거친 행렬과 달랐다. 붉은 깃발을 든 금군 몇이 장터로 들어왔고 그 뒤로 왕명을 전하는 승지가 말을 멈추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승지는 윤겸을 보자 낮게 예를 갖추었으나
얼굴에는 긴장이 어려 있었다. 암행어사 강윤겸은 들으라. 조정에서는 그대가 외방 세력과 내통했다는 고변을 받았다. 장터는 다시 얼어붙었다. 한덕수는 포박된 채 웃음을 터뜨렸다. 보았느냐? 네. 마패도 여기까지다. 민 대감께서 이미 손을 쓰셨다. 윤겸은 승지를 바라보았다. 그 고변을 올린 자가 누구입니까? 승지는 대답을 망설였다. 영의정, 민재원 대감의 이름으로 올라왔다.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리에는 옥패를 움켜쥐었다. 윤겸은 잠시 눈을 감았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나 그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다. 이제 장터의 진실과 도성의 거짓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었다. 윤겸은 마패를 다시 들어올리며 말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첫 신문을 열겠습니다. 승진은 놀라 물러섰다. 이곳에서 말입니까? 윤겸은 단호했다. 백성의 눈앞에서 죄가 드러났고 증인이 살아있으며 문건이 있습니다. 도성으로 가는 동안 증인이 죽고 문건이 사라지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왕명을 받든 자라면 진실이 사라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승진은 침묵했다. 그는 민재원의 권세를 알았으나 장터 가득 모인 백성의 눈과 윤겸의 마패, 포박된 현감과 떨고 있는 역관을 외면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임시로 장터 객주마당을 신문자리로 삼겠습니다. 모든 말은 기록하겠습니다. 객주마당에는 급히 멍석이 깔렸고 호목전 상자가 책상으로 쓰였다. 서리 하나가 붓과 종이를 들고 앉았다. 한덕수는 이를 갈며 침묵하려 했으나 장무익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일, 배 위에서 문을 열어준 밤, 사신단의 길목을 알려준 자들, 공주를 죽였다고 거짓 보고한 과정까지 토해냈다.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사람들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다. 아리에는 끝까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으나 울음으로 무너지지 않았다. 내 사람들은 잠든 채 죽었다.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에 장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준도 앞으로 나와 자신의 죄를 고했다. 나는 문건을 숨기려 했고 공주를 넘기려 했으며 벗을 배신했습니다. 까닭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죄를 덜어주지 못합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윤겸은 그를 오래 바라보았다. 젊은 날 함께 꿈꾸던 선비는 이미 상처투성이었고 어제의 배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그는 처음으로 자기 죄의 이름을 스스로 부르고 있었다. 아리에는 그에게 고개를 숙이지도 용서한다. 다만 조용히 말했. 오늘의 말이 죽은 이들에게 닿기를 바란다. 한덕수는 끝까지 버티려 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장무익의 거짓이라 몰고 문건을 조작이라 외쳤으며 민재원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면 모두 죽는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그 순간 뜻밖의 증인이 나타났다. 객주 주인이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장부를 들고 나왔다. 날이 죽을까 두려워 숨겼습니다. 장무익이 포금일성과 만난 날 한 현감의 도장이 찍힌 술갑과 방갑 기록입니다. 또한 민대감댁 심부름꾼에게 따로 방을 내준 날도 적혀 있습니다. 한덕수의 얼굴이 무너졌다. 장부의 먹글씨는 묵직했고 그의 변명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윤겸은 모든 증언과 문건을 승지에게 봉해 맡겼다. 이것은 곧장 임금께 올려야 합니다. 중간에서 사라지면 오늘 장터에 모인 백성 모두가 증인이 될 것입니다. 승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금군들에게 한덕수와 장무익을 엄히 물게 하고 도성까지 호송하라 명했다. 한덕수는 끌려가며 윤겸을 향해 저주했다. 민재원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너희가 도성에 닿기도 전에 더 큰 칼이 내려올 것이다. 윤겸은 그를 보며 대답했다. 그 칼이
아무리 크다 한들 오늘 한 사람의 숨을 끊지 못했다. 그것이 네 패배다. 소란이 가라앉아 장터 사람들은 하나둘 아리엔 앞에 섰다. 어떤 이는 물을 내밀었고 어떤 이는 마른 떡을 건넸으며 어떤 이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다. 아리엔은 그들의 어설픈 사과와 조심스러운 선의를 모두 가만히 받았다. 그녀는 아직 이 땅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칼을 든 자들만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산촌 아이는 그녀에게 작은 헝겊 주머니를 내밀었다. 어머니가 누이발에 대라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깨끗한 천과 말린 약초가 들어있었다. 아리에는 주머니를 품에 안고 작게 말했다. 고맙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윤겸은 객주 뒤뜰에서 홀로 상처를 묶고 있었다. 아리엔이 다가와 그의 손에서 천을 빼앗았다. 당신은 남의 상처는 잘 보면서 자기 상처는 모른다. 윤겸은 피곤한 웃음을 지었다. 암행어사의 못된 버릇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감싸며 말했다. 오늘 당신은 다시 마패를 들었다. 나 때문에 버린 것을 다시 들었다. 윤겸은 잠시 장터 너머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다. 버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들어야 하는지 이제야 조금 알았어. 권세는 사람 위에 놓이면 칼이 되고 사람 곁에 놓이면 지팡이가 되어. 아리에는 그의 말을 듣고 한참 침묵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공주라는 이름을 밝히는 순간 나는 다시 궁과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 이름이 감옥만은 아니라고 느꼈다. 내 이름으로 죽은 이들의 억울함을 말할 수 있다면 그 이름도 짐만은 아닐 것이다. 윤겸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햇빛에 젖은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의 그림자가 남아있었으나 그 아래에 단단한 빛이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오늘 그대는 스스로를 지켰어. 나는 곁에서 칼을 들었을 뿐이요. 그러나 평온은 길지 않았다. 밤이 내리기 전 도성으로 떠나려던 승지의 행렬 앞에 또 다른 전령이 도착했다. 그는 먼 길을 달려온 듯 말에서 거의 굴러떨어졌고 손에는 붉은 봉서가 들려 있었다. 승지가 봉서를 펼쳐 읽는 동안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윤겸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입니까? 승지는 낮게 말했다. 민재원 대감이 오늘 새벽 스스로 병을 핑계 삼아 궐문을 닫고 공주가 가짜라는 새 장계를 올렸습니다. 또한 강어사를 체포하라는 별도의 요청까지 냈습니다. 아리엔의 손이 차갑게 굳었다. 윤겸은 놀라지 않았다. 큰 뱀은 꼬리를 바렸다고 곧장 죽지 않는다. 오히려 독을 품고 더 깊이 몸을 감는다. 그는 봉서를 접어 승지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그렇다면 도성으로 가야 합니다. 장터의 증언만으로는 뱀의 머리를 자르지 못합니다. 서준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나도 가겠다. 내가 알고 있는 민재원의 연락망과 장무익의 장부가 더 있다. 내 죄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오늘의 고백도 반쪽이 되기 때문이다. 윤겸은 그를 오래 보았다. 도성길은 오늘보다 더 험하다. 서준은 씁쓸히 웃었다. 이미 돌아갈 길은 내가 불태웠다. 아리에는 장터 한복판으로 나가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낯선 얼굴들, 두려워했던 눈들, 이제는 조심스러운 믿음을 보내는 손들이 있었다. 그녀는 서툰 조선말로 말했다. 나는 이 땅에 손님으로 왔다가 죽을 뻔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들어주었다. 나는 도성에 가서 내 사람들의 죽음과 이 땅 백성의 두려움을 함께 말하겠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침묵하다가 누군가 낮게 살아 돌아오시오라 말했다. 그 한마디가 번져 여러 목소리가 되었다. 아리엔의 눈가가 젖었으나 그녀는 이번에도 울지 않았다. 그날 밤 윤겸과 아리엔, 서준은 금군의 호위를 받아 도성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장터의 등불은 뒤로 멀어졌고 앞길에는 검은 산맥과 긴 강, 그리고 민재원이 들이운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도망자가 아니었다. 한덕수와 장무익은 포박되어 끌려갔고 백성의 증언은 봉해저 왕에게 향했다. 윤겸은 말 위에서 옆을 보았다. 아리에는 피곤한 얼굴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권력의 장막이 아무리 두꺼워도 한번 빛을 본 진실은 다시 어둠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믿음이 밤길의 유일한 등불이었다. 도성으로 향하는 길은 유배지의 산길보다 넓었으나 두 사람의 마음에는 오히려 더 깊은 벼랑이 놓여 있었다. 금군의 횃불은 밤바람 속에서 길게 흔들렸고 말발굽 소리는 젖은 흙길 위에 무겁게 밝혔다. 윤겸은 앞서 달리는 승지의 등을 보며 장터의 함성이 멀어질수록 조정의 침묵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아리에는 말 위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도 길가의 어둠이 움직일 때마다 다시 눈을 떴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도성은 밝은 곳인가? 윤겸은 고삐를 쥐며 답했다. 등불은 많으나 그 그림자도 깊소.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들은 도성 밖 남대문을 바라보았다. 성벽은 푸른 새벽빛 속에서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고 물로 위의 군졸들은 차가운 눈으로 행렬을 내려다보았다. 봉해진 문건과 증언은 승지의 품에 있었고 한덕수와 장무익은 포박된 채 뒤쪽 수레에 실려 있었다. 서준은 그 수레 곁을 따라 걸으며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리에는 성문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바다를 건너올 때 꿈꾸었던 화친의 도성은 이런 얼굴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환대를 바라지 않았다. 진실을 말할 자리만 있으면 되었다. 궁궐로 들어가는 길에는 이미 소문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창문 틈으로 낯선 공주를 보려 했고 양반과 담장 너머에서는 수군거림이 뱀처럼 흘렀다. 저 여인이 나라를 어지럽힌다더라. 아니, 현감이 잡혀왔다지 않느냐. 암행어사가 제 목숨을 걸었다니 무슨 사연이 깊은가 보. 말들은 서로 엉키고 부풀었으나 아리에는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윤겸은 그녀의 창백한 옆 얼굴을 보고 말했다. 소문은 바람과 같아 붙잡을 수 없소. 오늘은 바람이 아니라 돌에 새길 말을 하시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골문 앞에서 민재원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길을 막으려 했다. 늙은 대사원 하나가 나와 윤겸을 꾸짖었다. 강어사는 외방 여인을 앞세워 조정을 소란케 했으니 먼저 의금부에 들어가 죄를 가려야 마땅하다. 윤겸은 말에서 내려 마패를 들어보였다. 죄를 가릴 자리는 임금 앞입니다. 증거와 증인이 살아있는 지금 중간에서 발을 묶는 일은 진실을 겁내는 자의 짓입니다. 대사원은 얼굴을 붉혔으나 승지가 봉한 문건을 높이 들자 더는 말하지 못했다. 궐문이 열리는 소리는 마치 오래 닫힌 관, 뚜껑이 밀리는 듯 무겁고 서늘했다. 편전하는 숨막히도록 조용했다. 임금은 용상 위에 앉아 있었고 대신들은 좌우로 갈라서서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그 가운데 민재헌이 있었다. 그는 병을 핑계 삼았다던 사람답지 않게 꼿꼿했고 흰 수염 아래 인매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윤겸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직접 칼을 들지 않고도 수많은 목숨을 움직여온 자임을 알았다. 아리에는 윤겸보다 반 걸음 뒤에 서 있었으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임금이 낮게 물었다. 그대가 먼 나라의 공주라 하였느냐? 그녀는 또렷하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리엔입니다. 죽었다고 꾸며진 사람입니다. 편전 안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민재현은 곧장 앞으로 나와 차분히 말했다. 전하, 저 여인의 말은 모두 꾸며진 것입니다. 외방의 말과 풍속을 아는 자들이라면 왕가의 장신구쯤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강윤겸은 제공을 세우고자 허망한 여인을 공주로 꾸며
조정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오래 갈린 독이 있었다. 윤겸은 분노를 삼키고 승지에게 문건을 올리게 했다. 전하, 유배지 장터에서 백성의 눈앞에 드러난 증언과 민재원 대감의 표식이 찍힌 지시문입니다. 사신단을 죽이고 공주의 죽음을 전쟁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 흔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다. 대신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다. 민재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문건은 조작될 수 있습니다. 장무익 같은 낮은 역관 하나가 제 목숨을 구하려고 아무 이름이나 끌어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때 장무익이 끌려 나왔다. 그는 며칠 사이 사람이 반쪽이 된 듯 보였고 민재헌을 보는 순간 온몸을 떨었다. 대감, 살려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민재헌은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 네 글자가 장무익의 남은 희망을 끊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모른다 하시면 아니 됩니다. 대감댁 별당에서 받은 밀명이 아직 제 장부에 남아 있습니다. 서준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장무익의 장부와 민재헌 집안 심부름꾼의 표식을 함께 올렸다. 전하, 신도 죄인입니다. 두려움에 눈이 멀어 강허사를 배신해 공주를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재헌 대감은 변방 수령과 역관을 통해 사신단의 동선을 팔았고 공주의 죽음을 거짓으로 꿈이라 명했습니다. 민재헌은 차갑게 웃었다. 겁쟁이 선비의 말로 조정의 대신을 배려하느냐. 서준은 떨리는 손을 무릎에 얹고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겁쟁이이기에 압니다. 대감의 그림자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자가 겁을 먹고 죄를 지었는지 말입니다. 아리에는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현전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다. 그것은 죽은 사신의 피가 묻은 비단이었다. 이것은 나를 마지막으로 숨겨준 사람이 쥐고 있던 것입니다. 그는 죽기 전 조선말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공주를 살리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조선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 사람들을 죽인 자가 조선의 얼굴을 훔쳐 쓴 것을 밝히러 왔습니다. 그녀의 말은 서툴렀지만 현전의 바닥을 울릴 만큼 맑았다. 임금은 오래 침묵했다. 민재헌은 그 침묵을 깨려 했다. 전하, 외방 여인의 눈물에 흔들리시면 나라의 채통이 무너집니다. 그 순간 윤겸이 목소리를 높였다. 나라의 채통은 죄 없는 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깨지지 않습니까? 백성의 아들들을 전쟁터로 내몰아 권세의 울타리를 높이는 것이 나라입니까? 전하께서 제게 마패를 내리신 까닭은 길 위의 거짓을 배라하심이었습니다. 오늘 그 거짓이 대궐 안까지 들어왔으니 신이 어찌 칼집에 손을 묶고 물러나겠습니까? 현전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겸의 말은 임금에게도 칼끝처럼 다가갔으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임금은 마침내 민재헌을 내려다보았다. 민재헌, 그대의 집을 수색하라. 짧은 명이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대신들의 얼굴이 변했다. 민재헌은 처음으로 눈빛을 잃었다. 금군이 움직였고 현전 밖은 순식간에 소란해졌다. 몇 시각 뒤 민재헌의 별당에서 숨겨진 서신과 외국 사신단의 물건, 변방 수령에게 보낸 은밀한 명부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더는 변명할 길이 없었다. 민재헌은 무릎을 꿇지 않으려 버텼으나 두 금군이 그의 팔을 잡아 눌렀다. 그의 비단옷 자락이 바닥에 끌렸고 그 오랜 권세도 먼지 위에 떨어졌다. 한결은 무겁고도 빠르게 내려졌다. 민재헌은 모든 벼슬을 빼앗기고 국문에 넘겨졌으며 한덕수와 장무익 또한 사신단, 살해와 거짓장계의 죄로 엄히 다스려졌다. 그들의 집에 쌓인 재물은 몰수되어 변방에 굶주린 백성과
죽은 사신단의 장례에 쓰이게 되었다. 서준에게도 벌이 내려졌다. 그는 벼슬을 잃고 먼 고을로 유배되었으나 끝까지 증언한 공으로 목숨은 건졌다. 떠나기 전 그는 윤겸에게 말했다. 나는 네 벗이라 말할 자격이 없다. 윤겸은 오래 침묵하다가 답했다. 언젠가 네가 네 죄를 끝까지 견디고 돌아오면 그때 다시 묻겠다. 아리에는 조정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그녀의 본국으로 사신이 보내졌다. 궁 안에는 비단 옷과 따뜻한 방, 향기로운 음식이 마련되었으나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 대나무 그림자가 흔들리면 배 위에 문이 열리던 밤이 떠올랐고 누군가 낮게 발소리를 내면 갈대밭에서 쫓기던 숨이 되살아났다. 궁녀들이 그녀의 머리를 빗겨주려 할 때도 그녀는 문득 윤겸이 찢은 천으로 발을 묶어주던 손길을 떠올렸다. 궁의 따뜻함은 충분했으나 마음을 덮어주지는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금빛 방 안에 갇혀가는 것 같았다. 윤겸 역시 편치 않았다. 임금은 그의 공을 칭찬하며 높은 벼슬을 내리려 했다. 대신들은 이제야 그를 충신이라 부르며 술자리를 청했고 저작거리에는 암행어사가 나라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그러나 윤겸은 칭찬이 두려웠다. 칭찬은 때로 쇠사슬보다 부드럽고 부드러워서 더 끊기 어려웠다. 그는 편전 앞에서 임금에게 아뢰었다. 신은 벼슬을 더 받을 그릇이 못 됩니다. 신이 배운 것은 오직 길 위에 억울한 숨이 많다는 것뿐입니다. 잠시 물러나 그 숨들을 더 가까이 살피고자 합니다. 임금은 오래 그를 보다가 마침내 허락했다. 아리엔이 본국으로 돌아갈 배가 마련된 날, 포구에는 맑은 햇빛이 내려앉았다. 바다는 처음 그녀를 삼키려 했던 밤과 달리 은빛으로 잔잔했고 갈매기들은 돛대 위를 맴돌았다. 그녀의 나라에서 온 사신들은 눈물로 공주를 맞이했고 조선의 관리들은 예를 갖추어 배웅했다. 윤겸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는 공주의 선택을 묻지 않으려 했다. 그녀가 돌아가야 할 곳, 기다리는 백성, 죽은 이들의 무덤이 바다 너머에 있었다. 아리에는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은 나를 보내려 하는가? 윤겸은 눈을 낮추었다. 그대가 가야 할 길은 그대만 정할 수 있어.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물결 위에는 햇살이 부서져 눈부셨고 그 너머에는 자신을 낳은 나라가 있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갈대밭에 어둠과 산촌 아이의 손, 장터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자기 곁에서 모든 것을 버렸던 한 사내의 숨결이 있었다. 내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죽은 이들의 이름을 묻고 어머니께 살아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녀가 말했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졌으나 그는 웃으려 했다. 그때 아리엔이 이어 말했다. 그러나 공주로만 살지는 않겠다. 바다를 건너 다시 오겠다. 내 발로, 내 뜻으로. 윤겸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리엔의 눈빛은 더 이상 보호받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도 있어. 다시 길 위를 떠돌지도 모르. 아리엔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렇다면 내가 길 위에서 찾겠다. 당신이 나를 갈대밭에서 찾았듯이. 두 사람 사이에 부름한 말 없이 바람이 지나갔다. 윤겸은 품속에서 작은 천 주머니를 꺼냈다. 산촌아이의 어머니가 주었던 약초 주머니였다. 먼 바다의 바람이 차면 쓰시오. 아리에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았다. 당신은 늘 남에게 덮을 것만 준다. 언젠가 내가 당신에게도 따뜻한 것을 주겠다. 배가 떠나는 동안 윤겸은 포구 끝에 서 있었다. 아리에는 갑판에서 오래도록 그를 바라보았고 배가 안개 속으로 작아질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다.
윤겸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지킨 것이 한 사람의 목숨만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살아남아 자기 길을 택하는 모습이야말로 그가 버린 권세보다 값진 답이었다. 사람을 지킨다는 것은 곁에 묶어두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갈 힘을 돌려주는 일이었다. 바닷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그는 조용히 돌아섰다. 이제 그의 길도 다시 시작되어야 했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민재원의 잔당들은 하나둘 붙잡혔고 변방의 수룡들도 다시 살펴졌다. 서준은 유배지에서 그를 가르치며 자신의 죄를 갚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윤겸은 높은 관청으로 돌아가지 않고 도성 밖 작은 마을에 머물며 다친 이들을 돌보고 억울한 송사를 대신 써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어사나리라 불렀으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리는 궁에 있고 나는 붓과 칼을 빌려 쓰는 사람일 뿐이요. 그러면 사람들은 웃었고 어린아이들은 그의 낡은 마패 이야기를 들려달라 졸랐다. 어느 봄날 마을 어귀의 살구꽃이 흰 눈처럼 흩날릴 때 낯선 행렬이 도착했다. 말과 수레는 소박했으나 그 가운데 선 여인의 눈빛은 윤겸이 잊을 수 없는 빛이었다. 아리엔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공주. 옷 대신 움직이기 편한 옷을 입고 있었고 곁에는 그녀의 나라에서 온 젊은 의원들과 약재 상자가 있었다. 윤겸은 한동안 말을 잊었다. 아리엔이 먼저 웃었다. 내가 말했다. 길 위에서 찾겠다고. 윤겸은 겨우 대답했다. 길이 그대를 고생시켰겠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 길은 내가 택한 길이다. 그래서 힘들어도 괜찮다. 아리엔은 본국으로 돌아가 사신단의 장례를 치르고 조선과의 화친을 다시 맺게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왕궁에 머무는 대신 양국의 의원과 약재를 오가게 하는 일을 맡겠다고 스스로 청했다. 전쟁을 막는 길이 칼을 내려놓는 것만은 아니었다. 굶은 배와 병든 몸을 돌보면 사람들은 서로를 괴물로 부르기 전에 얼굴을 보게 된다. 그녀의 말에 윤겸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공주께서 큰일을 하셨소. 아리엔은 눈을 가늘게 떴다. 공주라고 부르면 멀게 들린다. 윤겸은 잠시 웃고는 낮게 말했다. 아리엔, 잘 돌아왔소. 그 뒤로 작은 마을은 조금씩 달라졌다. 아리엔이 가져온 약초와 의원들의 솜씨로 오래 앓던 노인들이 기침을 멎었고 아이들은 낯선 말로 인사하는 법을 배웠다. 윤겸은 낮에는 송사를 써주고 밤에는 그를 가르쳤으며 아리엔은 다친 발과 열병을 돌보았다. 두 사람은 자주 다투기도 했다. 윤겸이 자신의 상처를 숨기면 아리엔은 엄하게 꾸짖었고 아리엔이 잠을 줄여 환자를 돌보면 윤겸은 등잔을 꺼버렸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당신도 고집이 산성 같다고 했고 그는 그대도 바다 물결 같소라 대꾸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어느 저녁 비가 조용히 내렸다. 초가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방 안에는 약재 다리는 향과 막 지은 보리밥 냄새가 부드럽게 퍼졌다. 윤겸은 젖은 장작을 말리며 앉아 있었고 아리에는 아이에게 붕대를 감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등잔불은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비를 피해 뛰어가며 웃었. 멀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아리엔이 문득 말했다. 예전에는 궁의 향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젖은 흙냄새와 밥 냄새가 더 좋다. 윤겸은 미소 지었다. 살아있는 냄새라. 그렇소.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작은 잔치를 열었다. 큰 고기도 진귀한 술도 없었지만 삶은 나물과 따뜻한 국, 거칠어도 정성껏 찐떡이 상위에 올랐다. 산촌에서 왔던 노파와 아이도 찾아왔다. 노파는 아리엔의 손을 잡고 여러 번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내가 한 못된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하오. 아리엔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나도 두려운 날이 많았다. 그러니 이제는 서로 덜 두려워하면 된다. 아이는 윤겸에게 다가와 나무로 깎은 작은 새를 내밀었다. 공주 누이의 옥패새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아리에는 그 새를 받아 가슴에 품었다. 잔치가 끝난 뒤 윤겸과 아리에는 처마 아래 나란히 앉아 비가 그치는 소리를 들었다. 하늘의 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젖은 마당에는 달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았다. 윤겸은 오래 품고 있던 말을 꺼냈다. 나는 그대를 지키겠다며 많은 것을 버렸다 생각했소. 허나 지나고 보니 버린 것은 껍데기였고 얻은 것은 길이었소. 아리에는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에게 구해졌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안다. 당신도 나를 지키며 당신 자신을 구했다. 윤겸은 조용히 웃었다. 그 말이 가장 큰 상이요. 아리에는 옥패를 풀어 손바닥에 올렸다. 달빛 아래 매 문양이 희미하게 빛났다. 이 새는 왕가를 지킨다 했다. 그런데 이제는 왕가보다 길 위의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 윤겸은 그 옥패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새는 궁 안에 있으면 장식이 되지만 하늘로 나가면 길잡이가 되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더는 화려한 맹세가 필요 없었다. 갈대밭에서 숨죽여 살아남던 밤과 장터에서 진실을 외치던 낮이 이미 그들의 약속이었다. 빗물이 마지막으로 처마 끝에서 떨어지고 밤은 고요해졌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 이름 높은 암행어사가 재물과 권세를 내려놓고 낯선 공주의 곁에 섰다는 이야기. 한 외국 공주가 두려움 속에서도 제 이름을 되찾고 죽은 이들의 억울함을 밝혔다는 이야기는 장터의 늙은 이야기꾼 입에서 아이들의 잠자리까지 흘러갔다. 그러나 윤겸과 아리에는 자신들의 이름이 크게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비 오는 날에는 처마 밑에 약초를 말리고 맑은 날에는 길 잃은 이를 맞아 물은 사발을 내주었다. 권세는 높을수록 그림자가 길지만 마음은 낮을수록 더 많은 일을 덮어준다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보였다. 마지막 봄밤, 마을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고 등잔불이 작아졌을 때 윤겸은 낡은 마패를 꺼내 나무 상자 안에 넣었다. 그 곁에는 아리엔의 작은 나무새가 함께 놓였다. 할과 권세의 표식 옆에 살아남은 마음의 표식이 나란히 잠들었다. 아리엔은 따뜻한 차를 내밀며 말했다. 이제 또 누가 오면 당신은 도울 것인가? 윤겸은 찻잔을 받아들고 창밖에 달을 보았다.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문은 열라고 있는 것이요. 아리엔은 웃으며 등잔 심지를 낮추었다. 방 안에는 조용한 숨결과 차양, 그리고 오래 고생한 사람들만이 아는 평안이 남았다.